안녕하세요. 훈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8강, 바로 붕당정치의 전개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64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176에서 179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붕당정치에 대해 공부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냐? 바로 붕당정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느냐, 붕당정치의 등장 배경, 그리고 붕당의 성격, 그리고 붕당정치의 전개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들 이 조선시대를 공부하다가 나 역사 못하겠다, 역사 포기할래 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붕당정치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뭐 남인이니 북인이니 동인이니 서인이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은 다른 친구들에게는 약점이 부분이지만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강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정말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붕당이 형성되게 되는 그 과정, 붕당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부터 공부해 볼 건데요. 이건 이미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어요. 배운 내용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고려를 무너뜨리고요, 조선을 건국했던 세력이 바로 누구였죠? 네, 그렇죠. 신진사대부였죠. 그죠? 이 신진사대부가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 세력과 손을 잡고 권문세족한테 원투펀치를 날리죠. 위아대군으로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 과전법으로 경제적 실권을 장악했죠. 그죠? 이렇게 권문세족을 무너뜨렸던 신진사대부가 둘로 갈라집니다. 뭐로 갈라졌죠? 네, 이렇게 된 거 고려까지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자 급진파 사대부, 아니다, 고려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고려의 틀 안에서 개혁을 하자 온건파 사대부, 이렇게 신진사대부가 급진파와 온건파로 갈라졌죠. 그죠? 자, 이 둘의 대결은 결국 누구의 승리로 끝나나요? 그죠? 급진파 사대부의 승리로 끝나죠. 그죠? 그래서 이 급진파 사대부들은 중앙에 진출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이 조선의 체제를 정비해 갑니다. 패배한 온건파 사대부는 어떻게 했죠? 네, 지방으로, 향촌으로 내려가서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갈라졌던 급진파, 온건파, 변화가 생깁니다. 급진파 사대부의 후손들이 뭐로 바뀌게 되죠? 네, 여기 나와 있는 훈구로 바뀌게 되죠. 급진파 사대부가 훈구로 변하게 되는 과정, 그게 뭐였죠?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했던 수양대군, 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통해서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죠. 그죠? 그 수양대군의 계유정난, 그 반란을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훈구가 되는 거죠. 이제 수양대군, 세조로부터 막대한 토지와 권력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토지랑 권력을 독점한 반정공신 훈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문제는 이 세조 다음에 왕이 된 성종 입장에서는 이런 대규모 토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훈구가 부담스럽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누구를 끌어들였죠? 네, 아까 온건파 사대부들이 향촌에 내려가서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양성했다 그랬죠. 그죠? 이 온건파 사대부들이 길러낸 제자들, 이 온건파 사대부들의 제자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바로 사림이라고 합니다. 이 사림을 중앙에 등용을 합니다.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주로 어디에 등용했죠? 삼바 언관에 등용을 했죠. 여러분 다 지금 말하는 건 다 떠올라야 돼요, 머릿속에. 자, 이래서 이제 조선의 이 권력을 놓고서 훈구와 사림이 본격적으로 갈등을 벌입니다. 그게 바로 뭐였죠? 네, 그게 바로 사화였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림이 화를 당했다. 훈구와 사림은 총 4번 격돌합니다. 사화는 총 4번 발생해요. 4번 다 누가 깨십니까? 네, 4번 다 사림이 패배하고 사림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결론적으로 최종 승자는 누가 됐죠? 네, 사림이에요. 사림은 훈구와의 그 4번의 사화에 다 깨지고 나서도 결국 최종 승자가 됩니다. 자, 사림이 그렇게 사화 때 4번이나 깨지고 나서도 끝끝내 훈구를 꺾고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던 비결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네, 바로 첫 번째가 거기 쓰시는 겁니다. 사림의 승리 비결, 바로 향촌 자치기구인 유향소. 이 유향소를 통해서 향촌 사회에서 그 양반들의 의견이 그 지방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가 있었죠. 그죠? 수령을 자문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교화하고 향리들을 감찰하는 향촌 자치기구
유향수. 또 뭐도 있었죠? 향촌에서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약속, 바로 향약이라는 걸 만들죠. 그죠? 약속을 만들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됐죠. 이제 이 향촌사회에서 백성들이 누구 눈치를 봐요? 본인들에게 상벌권을 가지고 있는 이 양반 살인들의 눈치를 보게 된단 말이야. 향약을 통해서 향촌사회를 장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얘들은 원래 지방에서 공부하던 애들이죠. 이 살인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근거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서원이거든요. 이렇게 향촌 자치기구인 유향소, 향촌 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향약, 그리고 끊임없이 살인들을 길러내는 서원, 이 유향소 향약, 서원이라고 하는 이 근거지를, 이 기반 시설을 통해서 향촌 사회를 꽉 장악해서 계속해서 이제 물량 공세를 펼쳐서 기어이 살인은 훈구를 물리치고 승자가 된다는 거 기억하죠. 자, 이렇게 승리한 살인. 근데 살인이 이제 훈구라고 하는 공통된 적을 물리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붕당을 나누죠, 여러분들. 붕당. 뜻이 뭐예요? 붕. 친구 붕자, 당. 무리당자. 뜻을 풀이하면 친한 친구들끼리 무리를 이루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끼리 패거리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오늘날로 치면은 뭐예요? 정당을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에 다양한 정당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여러 가지 정당들이죠. 그죠? 그런 정당을 만들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봐봐. 이 조선시대 붕당,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오늘날에 굉장히 다양한 정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다양한 정당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나로 모여서 정치하면 안 돼? 왜 굳이 다양한 정당을 나눌까? 그치. 뭐가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뭐에 대한 생각? 정치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당을 만드는 거야. 그치? 그게 오늘날의 정당이에요. 조선시대 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성격, 정치적인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당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의 정당과 조선시대 붕당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 오늘날의 정당은 이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만 형성이 되지만 조선시대 붕당은 그러한 정치적인 성격, 정치적인 공통점뿐만 아니라 뭐도 영향을 미치냐? 바로 여기 뭐라고 나와요? 학문적인 성격이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은 당을 만들 때 정치적인 생각이 같으냐 그거만 보는 게 아니야. 학문적인 이념, 학문적인 생각도 같으냐 그거를 봅니다. 왜? 얘들은 원래 뭐 하던 애들이라고요? 네, 지방에서 서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야. 그 학생들이 지금 정치하러 올라온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와서 뭘 먼저 따져요? 어느 서원 출신이에요? 를 따지는 거예요. 자, 출신 서원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 누가 다르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르다는 거야. 선생님이 다르다는 말은 보고 배운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다르다는 말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그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도 다르다는 거죠. 그죠?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말은 그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낼 때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다르다, 보고 배운 게 다르다,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가 다르네,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도 다르네. 이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붕당은 어느 선생님 밑에서 어떤 서원에서 어떤 선생님 밑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냐라고 하는 그 학문적인 성격도 당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그래서 정리하면 붕당의 성격은 특이하게도 두 가지가 있다. 뭐랑 뭐? 정치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성격,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당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다양한 본인들의 그 정치적인 이념, 학문적인 이념에 따라서 다양한 붕당들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럼 그 다양한 붕당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학문적 이념을 토대로 국가의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다양한 붕당들이 낸 해결책 중에서 어떤 붕당이 낸 해결책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이 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봐봐. 여기 뭐 A당 이거 안 적어도 돼요. B당, C당, D당 있고 어떤 문제에 관해서 본인들의 정치와 학문적 생각에 따라서 해결책을 낼 거 아니야. 어느 당의 해결책이, 어느 당의 정책이 채택이 될까? 그거는 여러분들 다수결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 의견이 아니면 다수결이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은 양반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의 해결책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즉 이런 다수결, 양반들 다수의 의견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바로 공론이라 그럽니다. 조선시대도 뭘 중시하는 거야? 양반 다수의 의견, 공론을 중시하는 거예요. 오늘날이랑 헷갈리면 안 돼. 오늘날은 국민들의 의견의 공론이지만 이 당시에는 백성들은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공론은 누구의 의견이야? 100% 양반 사대부들의 의견입니다. 양반들의 의견, 공론. 이걸 중시하는 거야. 그러면 자, 여러분 정당의 해결책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이 될 거면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돼? 양반들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겠지. 양반 다수의 공론의 지지를 받아야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양반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중앙 양반들의 다수의 지지, 공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언관직입니다. 양반들 다수의 그런 의견의 형성, 공론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언론기구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 언론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의견이 달라지듯이 이때도 이 3, 4 언관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 이 3, 4 언관이 어느 당의 해결책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양반들도 3, 4가 지지하면 타당성 있지 않을까 하고 따라가는 거야. 중앙에 이 공론을 형성하는 데는 이 언관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딜 장악해야 돼? 중앙의 양반 다수의 공론을 받기 위해서는 그 양반들의 여론 형성에, 공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언관을 장악해야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언관, 3, 4 언관,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 언관은 또 누가 임명하느냐? 바로 이조전랑이 임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의 정당이 양반 다수의 공론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장악해야 되고, 언관직을 장악해야 되고, 그 공론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언관직은 또 누가 임명한다고? 이조전랑이 임명한다고. 와, 그럼 가장 신되는 기구가 뭐예요? 바로 이조전랑이죠. 그죠? 그럼 이조전랑은 누가 임명할까? 본인 스스로 임명합니다. 이조전랑은 이제 본인 임기가 끝나고 물러갈 때 후임자를 추천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조전랑, 결국 이게 핵심인 거야. 봐봐. 지금 어디가 핵심이에요? 그죠? 이조전랑이요. 만약에 여러분 정당에서 한번 이조전랑을 딱 배출하는 순간 계속 후임자를 추천할 거니까 거의 웬만하면 여러분 당에서 이조전랑이 계속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그 이조전랑을 장악한다는 건 누구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거야. 그래. 중앙 양반들의 공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조전랑만 장악하면은 언관지도 장악할 수 있고 당연히 중앙 양반들 다수의 공론의 지지를 획득할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 이조전랑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양반들은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죠. 지방에 더 많죠. 애초에 애들은 지방에서 공부하던 애들이잖아. 그지? 그 지방에도 다양한 양반들이 있단 말이야. 그 지방에 있는 양반들의 그 공론은 어떻게 형성하느냐? 그래. 학교. 얘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의견을 나누잖아. 그지? 서원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방 학교에서 공부하는 양반들의 의견 형성은 결국 누구의 영향을 받아? 여러분이 사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누구예요? 교사, 선생님이잖아. 그것도 마찬가지야. 서원에서 있는 지방 양반들의 공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선생님의 말입니다. 이 지방에서, 서원에서 공부하는 이 지방 사림들의 선생님을 뭐라 부르냐? 사림들의 스승이라 그래서 산림이라 불러요. 산림. 자, 이거까지 특징 기억하죠? 그 다음 마지막.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이번 문제에 관해서는 이 A당에서 낸 해결책이 양반 다수의 공론의 지지를 받아서 국가 정책이 됐어. 그럼 이제 A당이 어떻게 할까? E씨, B씨, D당 이놈 새끼들 우리한테 반대해 사약이나 먹어라. 타타닥 이렇게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우리 당의 해결책이 채택이 됐지만 여러분의 의견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뭐 한 겁니다?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라고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알았어요. 즉 뭐의 원칙? 공존의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랑 나는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상대방과의 학문적인 정치적인 차이를 인정하려고 하는 상대방과의 공존의 원칙이 살아있는 게 붕당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한 토론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붕당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붕당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배경에서 형성이 되었느냐, 그리고 그 붕당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정치적 성격, 학문적 성격이 둘 다 있다. 그리고 뭘 중시한다? 공론을 중시한다. 그리고 중앙 양반들의 공론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삼서언관이고, 이 삼서언관은 누가 임명한다? 이조전랑.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조전랑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붕당이 처음으로 갈라질 때 이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어느 정당에서 이조전랑을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로 결국 갑자기 갈라지는 거야. 그리고 비록 갈라지더라도 뭐는 지킨다?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학문적 정치적 차이를 인정하는 공존의 원칙은 지켜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게 붕당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 한번 했어요. 했던 거라 선생님이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본격적인 붕당 정치의 전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당이 갈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공부할 때요. 앞에 쌤이 말했지만 붕당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그랬죠. 무슨 성격, 무슨 성격? 정치적 성격, 학문적 성격.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붕당이 갈라질 때는 이거 나눠봐야 돼. 붕당이 갈라지는 정치적인 배경, 학문적인 배경,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이 붕당 정치가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맨 먼저 붕당이 갈라진 거는 무슨 자리를 놓고 싸운 거예요? 공론이 중시되는 양반, 이 붕당의 특징상 중앙 양반들 다수의 공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뭘 장악해야 돼? 선사원관직을. 이 선사원관 누가 임명한다고? 이조전랑. 그 이조전랑을 누가 할 거냐? 그걸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붕당이 처음 갈라졌을 때는 뭘 놓고 한 거야? 이조전랑. 이 이조전랑을 어느 정당에서 어느 붕당에서 가져갈 것이냐. 이 이조전랑 임명 문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좀 짜잘한 문제인데, 사림이 이겼잖아. 근데 훈구가 다 전멸한 건 아니잖아요. 훈구가 좀 남아있잖아. 그치? 이 남아있는 훈구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자까요? 다 쓸어버린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적당히 악질적인 놈들만 쳐내고 나머지는 봐주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문제. 가장 메인 문제는 이조전랑을 어느 분당에서 가져갈 것이냐. 두 번째는 훈구 외척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갈라집니다. 뭐랑 뭐로 갈라지느냐? 거기다 쓰세요, 여러분들. 바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내가 말했듯이 이 붕당 처음에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게 된 정치적인 이유는 이조전랑을 임명하는 문제였지만 정치적인 이유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뭐도 봐야 돼? 학문적인 이유도 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달라. 동인의 스승님이 누구였냐? 거기 알아다가 좀 써봅시다. 동인의 스승은 바로 조식과 이황이었어요. 그리고 서인의 스승은 누구냐? 여기 나와 있죠. 성은과 이이라고 나와 있죠. 성은과 이이. 이렇게 선생님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동인과 서인 정치적인 이유는 뭐 임명 문제,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 학문적인 이유는 스승님이 다르다. 동인은 누구의 제자들? 조식과 이황. 서인은 성은과 이이의 제자였다. 라는 거, 이런 이유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동인이랑 서인이란 말을 썼느냐? 이건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당시 동인들의 리더가 김효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효원이 살고 있는 곳이 궁궐 기준, 서울 기준으로 동쪽이었어요. 그래서 김효원을 따르는 사람들을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동인이라 불렀고요. 서인은 당시 서인의 대표가 심의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심의겸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서울의 서쪽에 살았거든. 그래서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서인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동인과 서인이 갈라졌는데 또 한 번 먼저 분열하는 거는 동인입니다. 동인이 갈라지게 되는 정치적인 이유. 항상 말했죠. 붕당이 갈라질 때는 정치적 이유, 학문적 이유 같이 봐야 된다. 동인이 뭐랑 뭐로 갈라지냐?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는데 이 갈라지게 되는 이유, 정치적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게 뭐라고 적혀있죠? 정열이 모반 사건, 정철의 세자 책봉 사건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건 좀 스토리를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정열입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정열입 모반 사건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원래 정열입은 원래 정열입은 서인의 스승이었던 이 있죠, 율곡이.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이예요. 5,000원짜리 지폐 나와 있는 신사임당 아들 율곡이. 이의 제자였어, 정열입은. 근데 정열입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스승님인 이와 친구들, 동지들이 서인을 배신하고 어디로 가다 마느냐? 동인으로 당을 옮겨.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붕당은 단순히 이 정치적인 이념만 가지고 형성되는 게 아니죠. 학문적인 이념, 스승님이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란 말이야. 근데 그러한 조선시대,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라고 할 정도로 스승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조선시대에서 스승을 배신하고 당을 옮긴 거야, 정열입이. 이게 좋게 보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좋게 보일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비록 정열입은 이의를 버리고 서인을 버리고 동인으로 왔지만 이 동인에서도 정열입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 선생님을 배신하고 오네다 이래가지고 정열입 당연히 서인한테는 욕 바가지로 먹었고요. 그 욕 먹으면서까지 온 동인에게도 큰 환영을 받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정열입이 낙심해요. 아, 이거 뭔가 안 되나 보다 이러고 정열입은 벼슬을 내려놓고 벼슬을 은퇴하고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자신과 마음 맞는 동지, 후배들을 모아서 동호회 모임을 하나 만들어요. 그 동호회 모임이 뭐냐?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다 써볼게. 대동계예요. 오늘날도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죠. 뭐 자전거 동호회, 등산 동호회 같은 거 많잖아. 그런 동호회를 만든 거야. 그 동호회 이름이 대동계입니다. 모여서 주로 이제 술도 마시고, 뭐 시도 짓고, 글도 짓고, 특히 당시 양반들의 필수 교양 중에 하나, 활쏘기. 여러분 조선시대 양반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양반들은 그냥 그 책만 읽는 문약한 양반들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조선시대 양반들의 중요한 소양은 활쏘기였어요. 그래서 막 이제 활도 쏘고 그랬거든. 근데 사건이 터집니다. 이 정열입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왜구들이 쳐들어온 거야. 근데 여러분 당시 때가 선조 때였거든.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그 임진왜란 때 왕 선조 있죠? 이때 임진왜란 터지기 전이었는데 여러분 알고 있죠? 그 당시 조선의 군사력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그 지방에 쳐들어온 왜구를 그 지방의 지방군이 막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막 밀리는 거야. 근데 그 지방의 이제 수령이 정열입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정열입님, 듣자 하니 선생님께서 고향에 친구들과 후배들을 모아서 대동계라고 하는 동호회를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대동계에서 활쏘기를 그렇게 잘하신다며요. 그러니까 이번에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위험하니까 선생님과 선생님의 그 동호회 회원들인 대동계 회원들이 이 왜구들을 물리치는데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정열입과 동호회 이 대동계 회원들이 나가서 그 고향을 쳐들어온 왜구들과 싸운 거예요. 결과는 대승이었어. 야, 지방군도 못 막아낸 왜구를 동호회 회원들이 막아낸 거야. 자, 이 소식을 들은 왕 선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야, 국가가 못한 일을 이 양반들, 이 지방에 이 양반들이 해주다니 너무나 기특하고 고마운 일이다. 2번 오케이 이건누? 2번입니다. 여러분, 선조는 의심병이 굉장히 심했어. 우리 임진왜란 때 배웠죠? 선조가 얼마나 의심과 질투가 많은지. 이순신을 질투한 건 물론이고 나중엔 자기 아들인 광해군마저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선조예요. 의심이 엄청 많아. 선조가 이 정열입과 대동계 회원들이 그 지방에 쳐들어온 왜구들을 막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은 의심이었어요. 아니, 지방군도 못 막아낸 왜구를 일개 동호회 회원들이 막아낸단 말이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얘네가 얼마나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가능했을 거냐. 분명히 얘들은 순수한 동호회가 아니라 나라를 뒤집어 엎기 위해 반란을 준비하던 무장 조직일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조사하기 위해 이제 지방으로 조사관을 파견을 합니다. 이 조사관이 딱 지방으로 와서 조사를 하는데 정열입이 어떻게 했느냐?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자신에게 역모를 의심하고 있고 그 역모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관을 파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조사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정열입이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건이 오리무중에 빠진 거야. 정열입이 정말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했는지는 몰라요. 정말 대동계와 정열입의 친구들이 반란을 준비하기 위해 한 조직이었는가는 모르지. 당사자가 죽었으니까. 하지만 선조의 의심은 끝나지 않아. 봐라. 이 새끼가 자살했잖아. 분명히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자살한 거 아니야? 야, 정열입이랑 그 일당들 철저히 조사해. 분명히 반란을 준비했다면 정열입 혼자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야. 여러분, 정열입이 지금 현 시점으로 마지막에 가담했던 정당이 어디예요? 동인이잖아. 원래 성인이었다가 동인으로 넘어왔잖아. 그래서 선조가 분명히 정열입을 뒤에서 도와준 동인 동지들이 있을 것이다. 정열입과 관련된 동인놈들, 정열입의 반란과 관련된 동인놈들 다 조사해라 라고 시킵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시켰을까? 당연히 동인에게 시킬 수 없죠. 본인들에게 본인의 잘못을 조사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서인 출신, 이 서인에서 이제 서인 안에서 정철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서인 출신, 그 서인 정당 중에서 그 정철에게 시킨 거야. 정철아, 네가 책임지고 이 정열입의 반란과 관련된 동인놈들 싹 다 조사해봐 했는데, 정철은 여러분들 참 이상한 사람이야.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정철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별다른 감흥이 없겠지만 고등학교 선배들은 정철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이를 빠득빠득 알아. 왜냐면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고전문학을 지으신 분이거든. 정철이 뭐 관동별곡, 삼이인곡, 풍미인곡 이래서 고전문학 3대 악몽으로 불리는데, 아무튼 문학적인 소질은 정말 충분한 분이지만 인성은 조금 문제가 있던 사람이야. 그래서 정철이 정열입이랑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는 동인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막 다 잡아가지고 막 고문하고 귀양 보내고 죽이고 철저하게 막 탄압을 한 거야. 당연히 정철은 누구의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동인들의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동안은 동인이 불만은 있었어도 정철을 못 건드려. 왜?
정철이 왕의 이쁨, 선조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 정철이 그 선조의 신임을 받는 과정에서 좀 실수를 합니다. 정철이 인성에 문제 있다 그랬죠. 선조를 딱 만나러 간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전하의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시고 이 전하의 건강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시니까 전하의 뒤를 이을 세자저하를 책봉하셔야 됩니다 라고 세자를 책봉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다. 조선시대 왕은 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늙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가 왕의 임기죠, 그죠? 근데 그런 왕에게 후사를 이을 다음 왕이 될 세자를 책봉하라는 얘기는 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 간당간당하니까 네 사후를 대비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런 말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뜩이나 여러분 이 의심 많은 선조가 정철이 당연히 말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세자를 책봉해야 됩니다라고 말은 했겠지만 선조에게 어떻게 들려? 전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세자 책봉하세요. 이걸 들린 거야. 그래서 선조가 이 새끼가 선을 넘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망령되이 군왕을 능멸하고 함부로 세자 책봉의 문제를 입에 올린 정철과 세자 책봉을 모의한 서인놈들을 처벌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또 누구한테 맡겼을까? 동인들에게 맡긴 거예요. 동인들은 이제 따위 맞죠? 기회 갔죠? 복수의 시간이다. 야, 정철, 너 그때 이씨 정어리 사건 때 우리 그렇게 찍어 눌렀지? 너 한번 당해봐라. 라고 이제 완전히 복수의 칼을 빠득빠득 간 애들. 이번 기회에 우리도 당한 만큼, 아니 당한 거 이상으로 복수하자 했던 게 바로 북인입니다. 강경파야. 우리도 똑같이 복수하자. 우리도 이번 기회에 정철과 서인놈들 쓸어버리자 라고 했던 게 북인이고요. 남인은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그냥 적당히 봐주자. 진짜 악질적인 정철 몇 놈만 잡아자. 정철이랑 몇 놈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봐주자 했던 온건파가 남인이었어요. 자, 여러분 정리하면 동인이 뭐로 갈라진다?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진다.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진 정치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정의리 모반 사건, 정철의 세자 책봉 사건, 이 두 가지 때문에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집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유라면요, 학문적인 이유는 이번에도 누가 달라? 스승님이 달라. 북인은, 봐봐, 동인은 크게 보면은 조식과 이항의 제자인데 이 안에서 또 이제 북인은 누구의 제자냐? 조식의 제자고요. 남인은 누구의 제자예요? 이황의 제자입니다. 그 태계 이황 있죠?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오시는 할아버지, 그분이거든. 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정현이 모한 사건과 정철의 세자 책봉 사건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거고, 학문적으로는 조식의 제자냐 이황의 제자냐를 가지고 북인, 남인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이 북인, 조식의 제자인 북인, 이황의 제자인 남인, 그리고 성은과 이의 제자인 서인, 이렇게 세 개의 정당으로 나눠져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있을 때 이 나라에 뭐가 터진 거야? 빠바바밤, 임진왜란이 뻥 하고 터진 겁니다. 자, 여러분, 임진왜란, 그 참혹했던 전쟁, 왕인 선조는 도망가기 바빴죠, 그죠? 근데 이 도망가기 바쁜 왕을 대신해서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의병들을 조직하고 일본과 싸우면서 나라를 구했던 실질적인 지휘관이 누구였어요? 그죠? 광해군이었죠, 그죠? 그 17살의 어린 나이로 분조를 이끌면서 왕이 못하는 역할을 대신했잖아, 그지? 우리의 이 광해군, 그리고 여러분들 이 광해군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게 누구예요? 바로 북인입니다. 여러분, 이 조식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조식은 양반 사대부인데도 항상 움직일 때마다 칼을 차고 다녔대. 왜 칼을 차고 다니는지 알아요? 진정한, 모름지기 진정한 양반 사대부라면 책으로만, 입으로만 주어 지킬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올바름을 증명해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행동과 실천을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의병장 있죠? 다 북인 출신이야. 대표적인 사람이 곽재우. 이런 사람들 다 북인 출신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의 영향인 거죠. 행동을 중시하는 이 괄괄한 스승님의 영향답게 이 북인들은 의병장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실제 임진왜란 때 전쟁의 최전방에서 광해군과 함께 싸웠던 거는 이 북인 출신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북인은 누구보다도 이 광해군과 끈끈한 전우회로 연결돼 있었고, 누구보다 광해군이 얼마나 뛰어난 왕의 제목인가를 알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선조 아들도 질투하죠. 전쟁 끝나고 10년을 살았어. 근데 전쟁 동안에 그 고생한 아들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죠. 자기보다 더 뛰어난 것 같으니까,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선조가 전쟁 끝나고 10년 동안 광해군을 엄청 갈궜다 그랬죠. 막 세자저하 문안인사들이 옵니다. 여러분 누가 세자냐? 난 너를 세자로 임명한 적 없다 이러고 막 그걸 보고 선조의 마음이 광해군에게 떠나간 걸 보고 남인과 서인은 광해군이랑 손절했어요. 아유 광해군 왕 못 될 것 같아 이러고 손절합니다. 남인과 서인이 광해군을 손절할 때 마지막까지 광해군을 지켜준 게 누구야? 끝까지 광해군을 지켜준 거는 북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존버는 승리한다고 그 선조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누가 왕이 됐어? 그 광해군이 결국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인들 존버했다가 이제 떡상한 거죠. 광해군 코인이 떡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광해군과 북인이 중심이 되어서 광해군 정권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 광해군 정권,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본 사람은 전쟁하자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거든. 얘들은 전쟁 동안 겪어봤잖아. 이 임진왜란이 얼마나 끔찍했는가. 그래서 광해군 정권은 무엇보다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 되나 안 된다? 안 된다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북방에 새롭게 떠오르던 후금 그리고 이제 몰락해가는 명나라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죠? 적절한 균형을 지켜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 무슨 외교? 중립외교 기억나죠? 몰락해가는 명나라와 떠오르는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겠다 하는 중립 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광해군과 북인 정권의 중립 외교,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중립 외교는 누구의 반발을 받아요? 네, 나머지 사림들. 이 남인과 서인의 반발을 받는 거야. 어디 명나라와의 4대 의리를 저버리고 성리학적인 명분을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붙어먹는단 말이냐. 이런 왕은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서 반란이 일어나죠. 이 남인과 서인이 힘을 합쳐서 광해군을 몰아냅니다. 이게 바로 인조반정이죠. 그래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웁니다. 광해군은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고요. 광해군을 도와주었던 북인도 이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몰락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북인은 끝. 이제부터 붕당에서 북인은 나오잖아. 다 죽거든. 다 끝나. 자, 그래서 서인이 주도하고요. 메인은 서인이야.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서포터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반정을 일으킵니다. 당연히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치죠? 성리학적인 명분론에 따라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겠다. 절대로 우리는 오랑캐랑 붙어먹지 않겠다. 칭명, 배급, 성리학적인 의리, 명나라와의 의리를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인조정권의 그 외교 정책이었죠. 하지만 이런 명나라와의 의리 하다가 결국 누구의 분노를 초래합니까? 후금, 청나라의 분노를 초래하죠. 그래서 뭐가 터져요? 호란이 터지죠. 정묘호란, 병자호란. 정묘호란으로 형제관계, 병자호란으로 군신관계를 맺었었죠. 그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쫙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붕당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게 되었는가? 붕당의 형성 배경을 봤죠. 자, 훈구와 사림의 갈등, 사화. 그 4번의 사화 때 4번이나 깨진 사림이 끝끝내 승리할 수 있던 비결, 유양소, 향약, 서원. 그리고 이렇게 훈구를 꺾고 정권을 잡은 사림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붕당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죠? 붕당. 친구 붕자에 무리당자. 친구들끼리 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붕당. 이 붕당의 성격, 오늘날의 정당이랑 같은 점은 정치적인 성격을 공유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치적인 생각과 성격과 이념이 같은 사람들끼리 당을 만든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은 뭐예요? 조선시대 붕당은 정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뭐도 가지고 있어? 학문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죠. 어느 서원 출신이냐? 선생님이 누구냐? 왜? 선생님이 다르다는 거는 보고 배운 게 다르다는 이야기고, 보고 배운 게 다르다는 얘기는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도 다르다는 이야기고,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정치적인 이념, 성격과 함께 이 학문적인 성격도 함께 공유하는 게 붕당이야. 그래서 정치적인 성격, 학문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뭘 중시한다? 양반 다수의 의견인 공론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래서 공론, 양반 다수의 공론의 지지를 받는 정당의 해결책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양반 다수의 공론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일단 중앙 양반들의 공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언론기구인 선사였죠. 그죠? 이 선사는 또 누가 임명해? 이조전랑이 임명해. 이조전랑은 누가 임명해? 스스로 임명해. 그러니까 결국 중앙 양반들의 공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선사언관을 얻어야 되고, 이 선사언관 자리를 얻으려면은 뭘 장악해야 되죠? 이조전랑을 장악해야 되네. 그래서 이 이조전랑이 핵심이고, 이 이조전랑을 가지고 붕당이 나누어진다라는 거 배웠어요. 그리고 여전히
붕당 정치는 이렇게 학문과 정치적 생각에 따라서 당을 나누긴 하지만 뭔 지킨다? 상호 간의 공존의 원칙. 상대방과 나는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 상대방과 우리 당의 학문적 정치적 차이를 인정한다는 거야. 자, 이런 붕당이 맨 처음에 갈라질 때 붕당이 항상 갈라지는 건 정치적 성격과 학문적 성격 같이 보라 그랬어요. 처음에 붕당이 갈라진 거는 정치적으로는 뭐 때문이야? 방금 말했듯이 공론을 얻기 위한 이조전랑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놓고서 뭐랑 뭐로 갈라진다? 동인과 서인.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그 이유뿐만 아니라 뭐도 봐야 한다? 학문적 이유. 동인은 누구의 제자들이에요? 조식과 이황. 서인은 성은과 이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중에 또 먼저 갈라진 게 누굽니까? 동인이죠. 동인이 갈라진 정치적인 이유는 정열이 모반 사건, 정철의 세자 책봉 사건이에요. 그죠? 이게 정치적인 이유라면 학문적인 이유 또 누가 달라? 선생님이 달라. 북인은 누구의 제자? 조식의 제자. 남인은 이황의 제자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북인, 남인, 서인으로 갈라져 있다가 외란이 빵 터지고 광해군이 왕이 되고 그 광해군을 지지한 게 누구? 북인. 이 광해군과 북인 정권은 중립외교를 펼치죠. 하지만 이 중립외교는 나머지 남인과 서인의 지지를 받지 못하죠. 4대의 명분을 명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리고 오랑캐랑 붙어먹었다. 이래서 인조반정이 터집니다.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서포터를 했어요. 그리고 인조반정을 통해서 광해군과 북인 정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인조정권은 친명 배금 정책을 펼쳐서 호란을, 두 번의 큰 호란을 맞이하게 되죠.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 호란이 터진 이후에 그 뒤에 붕당 정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예속 논쟁과 환국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